안녕하세요. 올댓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스테리 소설 작가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탠리 앨런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몇 개의 작품을 그동안 소개해드려서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가에 대한 부분은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오늘 소개 작품은 1955년에 쓰여진 결단의 순간입니다. 어느 한 마술사에 대한 수수께끼 이야기입니다.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결단의 순간, 스탠리 앨런. 언제나 자신에 차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는 힘들다. 휴 로지어는 예외적으로 그런 통념을 적용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만한 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함께 이야기 중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뚫고 나오는 잘 통제된 목소리의 소유자들. 단단한 집게 손가락으로 당신의 가슴을 쿡쿡 찌르며 자기 의견을 강요하고 어떤 주제를 논하든 최종적으로는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반감과 부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나를 윽박지르거나 내 가슴을 쿡쿡 찌르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나 또한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소리쳐 묵살하거나 가슴을 쿡쿡 찌르고 싶을 때도 있기에 한편으로 부럽기도 한 것이다. 나는 일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 좁디 좁은 세상에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다. 가는 곳은 한결같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내내 쓰잘데기 없는 정치적 논의를 벌이고 있었기에 나는 무엇에 대해 확신하고 절대적인 판단을 내리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참이었다. 휴는 그런 나를 두고 언젠가 말하길, 내가 일하는 정부 부서의 상사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린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견은 그다지 달갑지 않았지만 그에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또한 휴가 매형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휴가 참 좋았다. 모든 사람들이 휴를 좋아했다. 체구가 큰 호남인 그는 혈색 좋은 얼굴과 맑게 빛나는 파란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싹싹하고 부침성이 있었으며 어떻게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지나치리만큼 너그러운 편이기도 했는데 자기의 너그러움을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그 혜택의 수혜자로 하여금 베푸는 듯 느끼게 하는 매우 희귀하고 멋진 성품을 지녔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는 하기 힘들었지만 단순하고 좋은 성격이 때때로는 유머 감각보다 더 나은 법이다. 휴의 경우가 확실히 그러했다. 그의 거친 면모는 지인이 마땅히 요청해야 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드러나곤 했다. 휴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것도 휴가 당신과 안면을 트고 당신을 좋아하게 된 지 10분 안에 하지 않으면 그는 화를 낼 것이다. 그가 나의 누이 엘리자베스와 결혼하고 한 달 남짓 지난 때였다. 내가 힐톱에 있는 그의 갤러리에서 코플리의 명화를 보고 큰 관심을 보였다는 말을 누이가 우연히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헐벗은 내 원룸 아파트에 나무 상자로 단단히 포장된 그림이 카드와 함께 도착했다. 나는 기겁하여 매형에게 그림을 돌려주었다. 쉽지는 않았다. 그 그림에 내가 살고 있는 건물 전체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확실하며 내 방 벽에 걸어봤자 결코 돋보이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아야 했다.
매형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지는 않았다. 휴는 꿈에서도 그런 짓은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휴의 그런 성격은 힐톱과 그곳에 스며들어 있는 로지어 집안의 200여 년 전통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로지어 가문을 연 사람들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장원을 짓고 열심히 일하여 가문을 크게 번성시켰다. 이후 세대들은 선조의 수입을 매우 현명하게 투자했고 그렇게 불어난 재산과 지위를 활용하여 힐톱과 밭과 세상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울 수 있었다. 사실 휴는 18세기 인간의 문명의 장난으로 20세기에 태어난 경우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대를 잘못 타고났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 힐톱은 근처에 위치한 대인 저택의 복제판이라 할 만했다. 드높은 명성을 지녔지만 오랫동안 거주자가 없었던 대인 저택은 흘낏 보기만 해도 넋을 잃을 정도로 대단히 근사했다. 비바람에 씻긴 석재 건물은 거대한 규모에도 우아했고 오랫동안 정성스러운 손길로 가꾼 광대한 초지가 산들바람만 불어도 마법처럼 빛깔이 바뀌는 순정한 초록빛 카펫처럼 강변까지 쭉 뻗어 있었다. 저택 한쪽 끝에서부터 여러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정원은 마구간과 별채들이 몸을 살짝 숨긴 작은 숲까지 펼쳐져 있었다. 숲의 가장자리 옆으로는 읍내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나 있었다. 사유지에 있지만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그 길은 각 장원의 주인들이 자기 구획을 관리했다. 힐톱 구획의 길인 돌투성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휴는 인접 이웃 누구보다도 그 길을 적게 이용하는 것이 분명했다. 휴의 삶은 힐톱과 한 몸으로 묶여 있었다. 그는 급박한 상황에만 그곳을 떴다. 누가 휴를 힐톱 밖에서 만나면 휴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분초를 세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눈치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휴와 함께 힐톱으로 향한 뒤 소중한 시간이 몇 주나 흐를 동안 힐톱을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잘 안다. 휴가 누이와 결혼하여 가족의 일원이 된 후 나는 내 아파트보다 힐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휴와의 결혼을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다. 휴를 만나기 전에 누이는 예뻤지만 들떠있고 변덕스러운 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대놓고 묻자 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좋단다. 휴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참 좋아. 두 사람은 엄청나게 현대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미술 전람회에서 처음 만났다. 어리둥절하고 기괴한 작품 몇 점을 열심히 살피던 누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에게 분수를 알고 물러나라고 말하려던 순간 그가 불쑥 입을 열었다. 그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질문에 누이는 깜짝 놀랐다. 모르겠어요. 그래야 하나요? 누이가 소심하게 물었다. 아니요. 하고 낯선 남자가 대답했다. 거지같이 어처구니 없는 작품이죠. 저랑 같이 가시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게 누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어떤 작품이 괜찮고 어떤 것이 별로인지 말해줬고 나는 주인 발치를 쫓는 강아지처럼 따라다녔단다. 그의 목소리가 듣기 좋고 크지 않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렸어. 상상할 수 있겠니?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상상이 가.
나 또한 휴와 함께 있을 때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다. 어떤 것도 그가 품은 강철 같은 확신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다. 엘리자베스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좀 별로였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말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아주 진실인 거야. 어떤 경우에도 불필요한 자의식 따위는 없이 그저 자기가 아는 것을 나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지. 무슨 일에나 마찬가지야.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결정하는데 우물쭈물하잖아. 저녁 식사로 무엇을 주문할까? 어떻게 직장을 유지할까? 또는 누구에게 투표를 할까 등등. 하지만 휴는 언제나 알고 있어. 사람들이 이런저런 신경을 쓰고 열등감을 느끼고 불평을 하는 건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니? 난 그렇게 되기보다는 휴를 택하겠어. 그들은 그렇게 끔찍한 신경 과민이나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는 에덴 동산의 흠없는 풀밭에서 살고 있었다. 뱀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 적어도 레이먼드가 등장하던 그날까지는 그랬다. 그날 우리는 테라스에 있었다. 휴와 엘리자베스와 나는 8월의 햇빛 속에서 서서히 감각을 잃으며 녹아내리고 있었다. 대화를 하려는 척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얼굴을 리넨 모자로 덮은 채 누워 주위에 감도는 여름의 소음을 듣고 있었다. 아주 행복했다. 산들바람의 잔잔한 속삭임이 근처 사시나무 숲을 뚫고 끊임없이 들려왔다. 언덕 아래 강에서는 철썩이며 노를 젓는 소리가, 초지에서는 때때로 양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구슬프게 울렸다. 양을 치는 것은 휴의 도락이었다. 몇 마리 양이 풀을 뜯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초지 관리법은 없다는 그의 확신에 따라 여름마다 살이 통통 오른 졸린 표정의 양 5-6마리가 푸른 풀밭 위에 모습을 드러내며 풍경에 산뜻한 목가적 분위기를 더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인지 양떼가 소란스러워졌다. 늑대들의 습격을 받은 듯 갑자기 방울소리가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매 하는 울음소리가 뒤따랐다. 성난 기세로 제기랄 하고 크게 외치는 휴의 목소리에 눈을 뜨자 늑대가 아닌 뜻밖의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푸들이었다. 우스꽝스럽게 털을 자르고 환한 빨간색 목줄을 찬 커다란 검정색 푸들이 겁먹은 양떼를 신나게 쫓으며 초지 위를 행복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양을 해치려는 것은 아니었다. 같이 놀기에 그만인 친구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공황 상태에 빠진 양들은 그 점을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이런 기세라면 양들이 모두 강에 빠질지도 몰랐다. 순식간에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렸지만 휴는 더 빨랐다. 그는 이미 테라스의 낮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양떼를 물가에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방해꾼 푸들에게 명령을 뱉어내고 있었다. 멈춰! 그가 소리를 질렀다. 멈춰! 그는 자신의 사냥개들에게 하듯 엄하게 꾸짖는 어조로 명령했다. 앉아! 그가 나뭇가지나 돌을 들고 위협하는 몸짓을 취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푸들은 휴의 말에 관심을 돌리기는커녕 행복하게 계속 컹컹 짖으며 양떼에게 달려들었다. 휴가 쫓아갔지만 헛수고였다. 잠시 후 초지 가장자리의 사시나무 사이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개는 우뚝 얼어붙었다. 아쉐! 목소리가 숨가쁘게 소리쳤다. 아쉐 투아!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체구가 작은 사나이가 날렵하게 잔디를 가로질러 빠르게 걸어왔다.
휴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얼굴이 흐려지는 것이 보였다. 엘리자베스가 내 팔을 꽉 쥐었다. 빨리 저리로 가자. 휴는 바보 취급받는 걸 못 견뎌. 누이가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휴는 공격의 포문을 열고 있었다. 동물에게 버릇을 들일 수 없는 사람은 동물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공손한 표정으로 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느낌이 좋은 얼굴이었다. 눈가에 가는 잔주름이 거미줄같이 번져있는 마르고 지성적인 얼굴. 완전히 숨길 수 없었던지 이 상황이 우스운 듯한 기색이 상냥한 두 눈에 살짝 비쳤다.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살짝 번득이며 세상을 비판하듯 인식하는 눈이었다. 휴와 같은 사람은 결코 감지할 수 없겠지만 나는 분명 그 눈빛을 보았고 마음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낯선 이의 얼굴은 감질나도록 낯익어 보이기도 했다. 훤칠한 이마와 수치 성긴 백발을 어디서 보았더라? 휴가 길고 준엄한 훈계를 하는 동안 기억을 헤집어 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휴의 훈계는 최선의 애견 훈련 체계에 대한 언급으로 접어들며 마무리가 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상대를 용서할 기분이 든 것이 분명했다. 별 피해가 없으니. 남자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웃과 첫 대면부터 말썽을 일으키다니 죄송. 휴가 흠칫 놀란 표정을 짓더니 무례하다시피 한 어조로 물었다. 이웃이라뇨? 이 근처에 사신다는 겁니까? 남자가 사시나무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저 숲 건너편에 삽니다. 대인저택이요? 대인저택은 휴에게는 힐톤만큼이나 신성한 곳으로 매입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바로 낚아챌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휴의 목소리에 언짢다기보다는 의심하는 기색이 뚜렷해졌다. 믿을 수가 없군요. 휴가 소리쳤다. 아, 맞습니다. 대인저택이요. 제가 오래전에 그곳에서 열린 파티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소유하고 싶다고 그때부터 계속 바라고 있었답니다. 남자가 확인해 주었다. 공연이라는 단어, 그리고 완벽한 영어 발음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실린 억양이 실마리를 주었다. 그는 마르세유에서 나고 자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전설적인 인물로 자리 잡은 사람이었다. 레이먼드 씨 맞죠? 찰스 레이먼드 씨. 내가 물었다. 레이먼드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자신의 소소한 허영심을 자조하듯 미소 지었다. 저를 알아보시다니 좀 우쭐해지는데요. 그가 정말 우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마술사 레이먼드, 또한 위대한 레이먼드로 불리던 그는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인물이었다. 전설적인 명성을 지녔던 마술사 서스턴까지 빛을 발하게 할 정도로 민첩한 손놀림의 장인이었고 거의 후디니의 수준에 이르렀던 탈출 마술사였던 그가 자기를 과소평가할 리 없었다. 그 또한 작업 마술사들이 주 레파토리로 삼는 상자 마술로 마술사 인생을 열었지만 곧 평범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으며 지금은 세상 사람 모두가 알게 된 멋진 탈출 묘기를 여러 번 선보였다. 30cm는 좋게 될 정도로 두껍게 얼어붙은 호수 속의 납땜한 관에서도, 용접된 철제 구속복에서도, 영국 은행의 금고에서도 탈출했다. 절묘했던 자살 매듭 탈출은 또 어떤가? 목에 올가미를 걸고 양다리를 겹쳐 묶어 다리가 움직이면 목덜미에 올가미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장치에서도 레이먼드는 멋지게 탈출했다. 그렇게 최고의 명성을 휘날리던 그는
갑자기 대중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고 그의 이름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 사라졌다. 사라진 이유를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거나 일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부를 다 얻었고 일에 대한 애정도 사라졌다면 계속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경력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반박하려고 했다. 이 저택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답니다. 엘리자베스가 끼어들었다. 그 말씀은 레이먼드 씨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사실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코를 손가락으로 짚고 눈을 찡긋하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물론 저는 제 생각을 대인 저택 측에 숨기려 들지 않았지요. 그들이 저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가 되자 제게 바로 알려준 덕에 결국 제가 유일하게 연락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은 편이신가 봅니다. 휴의 날선 말에 레이먼드가 웃었다. 마음을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집착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세상 곳곳을 가보았지만 아무리 근사한 곳이라도 저기 저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저택만큼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처에는 강이 흐르고 너머로는 언덕이 굽이치죠. 저는 다짐하곤 했습니다. 공연 여행을 그만두게 되면 이곳으로 오겠다. 그리고 강디드처럼 제 정원을 가꾸겠다고요. 그는 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만족감에 흠뻑 젖은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게 됐네요. 이렇게 이곳에 온 그의 존재는 힐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었다. 힐톱이 휴의 모습이 100% 반영된 곳임을 고려할 때 힐톱의 이는 변화는 사실 휴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셈이었다. 그는 짜증이 잦아졌고 안절부절 못했으며 어느 때보다도 자기 의견에 대해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거만함과 함께 휴를 이루는 다정함과 선량함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러한 품성을 일깨우기 위해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애써야 했다. 휴는 마치 눈에 든 티 때문에 짜증이 나지만 티를 찾을 수 없어 참고 살아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레이먼드가 바로 그 티였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나는 때때로 그가 그 역할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은퇴한 공연가들이 을에 그러듯 집에서만 머무르며 정원을 가꾸거나 앨범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터인데도 그는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주 힘든 모양이었다. 그는 기묘한 타이밍으로 힐톱에 오곤 했고 휴 또한 대인 저택으로 가서 오랫동안 문구적거리며 그리 고요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같이 어울리기에는 잘 맞지 않는 두 사람이라 불화를 해결하는 손쉽고 논리적인 방법은 그저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임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기의 음극과 양극처럼 서로를 끌어당겼고 한 방에 있을 때면 둘 사이에 불똥이 튀며 적대적인 전류가 흘러 연기 냄새가 난다는 착각마저 일으킬 정도였다. 그 둘에게는 어떤 주제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둘은 비통한 기세로 결투를 했다. 스스로에 대한 거대한 확신의 갑옷을 두르고 무장한 휴를 상대로 레이먼드는 가늘고 긴 칼을 슬쩍슬쩍 휘두르며 갑옷의 틈을 찾으려고 했었다. 갑옷에 틈이 없다는 점에 레이먼드가 꽤나 초조함을 느꼈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그는 어떠한 문제도 다각도로 살피고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깊이 탐구하는 사람이었기에 자기 의견을 법처럼 밀어붙이는 휴의 고집스러운 방식에 분노를 느끼곤 했다.
그는 휴에게 이러한 의견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당신은 중세시대에 사는 사람 같군요. 그 시대 이후 인간이 배웠어야 하는 교훈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에 쉬운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손가락 한번 튕겨서 나오는 해결책이란 없어요. 언젠가 당신이 완벽한 딜레마, 대답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휴의 차가운 대답은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저람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두뇌와 용기가 있는 자에게 완벽한 딜레마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날의 대화 때문에 훗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 아니, 레이먼드는 아주 순수한 동기로 충고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던 이날의 대화는 피할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느 날 오후 레이먼드가 저택의 개조 계획을 상세하게 읊기 시작하며 사건이 시작되었다. 개인 저택에 살게 된 이후 그는 집이 너무 커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박물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자신이 가도 끝이 없는 갤러리 사이를 헤매는 길 잃은 영혼처럼 느껴진답니다. 그가 설명했다. 저택이 자리 잡고 있는 대지 또한 조경 관리가 필요했다. 연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보기에는 좋지만 레이먼드의 표현에 의하면 수가 너무 많았다. 과장이 아니란 말이죠. 나무들 때문에 강이 안 보입니다. 저는 흐르는 물을 꼭 봐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택의 두 부분을 허물고 나무들을 뽑아내 물가로 널따랗게 길을 낼 계획이었다. 장소 전체가 생기를 띠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박물관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상상해온 완벽한 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레이먼드가 계획을 읊기 시작했을 때 휴는 구부정하니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장원에 닥칠 변화가 생생하게 묘사됨에 따라 휴는 점점 더 몸을 펴더니 마침내 말을 탄 경찰처럼 뻣뻣하게 몸을 고추세워 앉았다. 꽉 담은 입술에 피처럼 벌게진 얼굴로 그는 천천히 하지만 매서운 리듬으로 주먹을 쥐락펴락했다. 그가 폭발하지 않는 것이 실로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표정에서 누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둘 다 속수무책이었다. 레이먼드가 화려한 계획의 마지막 묘사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어조로 자,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휴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느릿느릿 몸을 앞으로 굽히며 말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여보. 엘리자베스가 흠칫하며 끼어들었다. 여보, 잠깐. 그는 아내를 무시했다. 정말 알고 싶으시냐고요? 그가 다그치자 레이먼드가 미간을 찌푸렸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죠. 휴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당신의 계획은 만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행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소위 인습 타파주의자라고 불리는 병신들 뿐이죠. 당신은 전통이나 안정이라는 표현을 붙은 거라면 무엇이든지 부숴버리며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상을 바치고 있는 지지대마저도 차낼 사람이죠. 레이먼드의 낯빛이 분노로 매우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변화와 파괴를 혼동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무언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요. 저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필요라뇨?
수백 년 동안 잘 서 있던 나무들을 파버리는 게 필요입니까? 바위처럼 견고한 집을 부수는 게 필요해요? 저라면 그걸 터무니없는 파괴라고 하겠습니다. 휴가 조롱했다. 죄송하지만 당신을 이해할 수 없군요. 이 아름다운 경관을 새로 손보는 것이 어째서 모양을 다시 잡는 것이 당신과 말다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휴가 말을 끊었다. 저는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신에겐 그곳을 망가뜨릴 권리가 없다는 걸요. 그들은 자리에 버티고 서서 사나운 기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큰 싸움이 벌어질까 겁을 집어먹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휴는 결코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레이먼드는 성질을 부리기에는 너무나 이성적이라고 내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험악한 순간이 갑자기 마법처럼 사라졌다. 레이먼드가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짓더니 휴를 공손한 자세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었군요.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한 제가 멍청했습니다. 대인저택은 제 생각에는 좀 너무 박물관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남아 있어야 하는 거군요. 저는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 눈에 저는 과거를 지키는 도움이랄까, 과거 유산을 관리하는 큐레이터 정도가 되겠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역할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경의를 표하지만 교제는 현재화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저 계획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만 혹여나 그 때문에 우리의 우정에 금이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길고 무더운 한 주를 책상 앞에 앉아 썩기 위해 이튿날 도시로 향하면서 내가 한 생각이 기억난다. 레이먼드가 이웃 사이의 문제를 상당히 잘 처리한 덕분에 감사하게도 상황이 그 정도에서 끝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주가 끝날 무렵 걸려온 엘리자베스의 전화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휴와 레이먼드가 대인저택 때문에 맞서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지경으로 끔찍한 상태라고 했다. 누이가 불화를 깨끗이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내가 누이를 돕기 위해 다음날 힐톱에 와야 한다고 했다. 안 된다는 말은 듣지 않겠다며 막무가내였다. 휴가 귀를 기울일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누이는 내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 때문에 나한테 기댄다는 거야? 게다가 매형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니. 화장도 적당히 해야지 누나. 매형이 사생활에 내 조언을 원한다니 상상이 안 돼. 너 이렇게 까다롭게 굴래?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야. 내가 쏘아붙였다. 난 그저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다고. 매형은 자기 일을 알아서 처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누나도 잘 알잖아. 그 능력이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그러지. 무슨 뜻이야?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 누이가 울먹였다. 내일 말해줄게. 네가 누나한테 조금이라도 애틋한 감정이 있다면 아침 기차를 타고 이리로 와. 내 말 믿어. 그만큼 심각해. 나는 불편한 심기로 아침 기차를 탔다. 나는 상상력이 과한 탓에 사소한 것에서 우주적인 참극을 빚어내는 불이었고 저택에 도착할 즈음엔 거의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온갖 생각을 다한 상태였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잔잔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휴는 나를 따뜻하게 반겼고 엘리자베스도 평소에 쾌활한 누이였으며 우리는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고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레이먼드나 대인 저택 이야기는 손톱만큼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전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솟았다. 자, 이제 내가 모르는 비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왔는지는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런데 아무 일도 없네.
누나가 왜 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법석을 떨었는지 이유를 들어야겠어. 드디어 누이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내가 말했다. 알았어. 네가 원한다면 알려줄게. 나랑 어디 좀 가자. 누이가 침울하게 말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정원과 마국간과 별채들을 지나 숲 가장자리에 나무들 너머로 뻗은 사유 도로에 가까워지자 누이가 불쑥 물었다. 너 저택까지 차를 타고 왔지? 이 길을 봤을 때 이상한 점 못 느꼈니? 못 느꼈어. 그랬구나. 저택 진입로는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나 보다. 이제 너도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직접 보게 되었다. 길 한가운데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풍채 좋은 남자 한 명이 앉아 조용히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가 누군지는 바로 알 수 있었다. 휴의 마국간 일꾼 중 한 명으로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앞으로도 훨씬 더 오랫동안 앉아 있을 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지을 만한 참을성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곧장 깨달았지만 엘리자베스는 내 추론 능력을 그리 믿지 않는 모양이었다. 우리가 다가가자 남자는 일어서서 씩 웃어 보였다. 윌리엄, 휴가 내린 지시에 대해 내 동생에게 말해 주시겠어요? 그러죠. 그가 유쾌하게 대답했다. 누가 항상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대인 저택으로 가는 건축자재 따위를 싣고 있을 만한 트럭을 보기만 하면 멈춰 세우고 돌려보내라고도 하셨고요. 이곳은 사유지인이 침범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경찰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트럭을 돌려보낸 적이 있나요? 엘리자베스가 나를 위해 물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부인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온 첫날 두어 대 돌려보낸 게 다입니다. 별 문제도 없었고요. 그가 나를 향해 설명을 이어갔다. 사유지를 침범할 깜냥을 가진 운전사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도로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나는 이 말을 탁 쳤다. 믿을 수가 없군.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없다는 걸 매형도 분명히 알 텐데. 그 길은 대인 머시기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오랫동안 공중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레이먼드가 휴에게 한 말이 바로 그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왔더라고. 두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다퉜어. 휴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식의 말을 레이먼드가 하니까 소송을 하면서 기꺼이 여생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휴가 대답했지.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니야. 난 레이먼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걸려. 폭력은 오로지 폭력을 부를 뿐임을 알아야 할 거라고 말하더구나. 그 이후로 나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했단다. 모르겠니? 저기서 저렇게 길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레이먼드를 자극하는 셈인 거야. 누나는 겁이 난다. 나도 이해할 수 있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험한 상황인 듯 보였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래서 네가 왔으면 한 거야. 오늘 밤 저녁 식사에 손님 초대를 했어. 아주 소소하게 격식 없는 자리야. 평화협정을 맺는 자리랄까? 손님으로는 너랑 와이넌트 박사님이랑 휴는 너랑 의사선생을 둘 다 아주 좋아하거든. 그리고 열렬한 기세로 이야기하던 엘리자베스가 머뭇거렸다. 레이먼드랑. 말도 안 돼. 누나 말은 그 사람이 진짜로 온다는 거야? 어제 내가 그 사람 집에 가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 잘 설명했어.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해하자고. 그리고 형제 같은 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진짜 내 하소연이 끔찍하게 감상적이고 징글징글하게 들렸을 테지만 효과는 있었어. 오늘 오겠다고 했거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 계획을 매형도 알아? 저녁 식사 계획? 아니, 내 말은 레이먼드가 오는 거 말이야. 아니, 그건 몰라.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자 누이가 반항하듯 외쳤다. 그럼 어떡해? 뭔가 해야 하잖아. 그래서 한 거야. 그냥 여기 앉아서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날 저녁 우리가 모두 식탁에 둘러앉기 전까지는 나도 누이 의견에 동의했다. 레이먼드가 도착했을 때 휴는 눈에 띄게 동요했지만 엘리자베스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낸 것 외엔 감정을 상당히 잘 숨겼다. 그는 상냥하게 손님들을 서로에게 소개했고 대화를 잘 이끌었으며 무엇보다도 주인의 역할을 믿음직스럽게 수행했다. 엘리자베스의 계획을 승리로 이끌 한 축으로 초대된 와이넌트 박사는 공교롭게도 그날을 참사의 날로 이끈 주역이 된다. 저명한 외과의엔 그는 땅딸막한 체격에 머리가 센 남성으로 묵뚝뚝하면서도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자신 또한 상당한 명성을 누리는 사람이면서도 레이먼드를 만났을 때 소년처럼 흥분하더니 순식간에 절친한 벗처럼 가까워졌다. 저녁을 먹는 동안 휴는 모든 이의 관심이 레이먼드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자신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뒤집어 쓰고 있던 선량한 주인의 덮개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엘리자베스의 계획 속에 도사리던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를 드러냈다. 명사 접대를 즐기고 타인이 뿌리는 영광의 빛 속에서 조용히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의사선생을 절친한 벗으로 생각하고 있던 참이라 충격이 더욱 컸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질투 또한 심하다는 것을 나는 경험한 바가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내 소중한 우정을 침범한다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주위에 아랑곳 없이 즐겁게 수다를 떠는 레이먼드를 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드디어 휴에게 기회가 왔다. 레이먼드가 탈출 시도에 사용하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을 때였다. 그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손에 잡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철사나 쇠조각, 심지어 약간의 종이 조각도 써본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의 어조가 엄숙해졌다. 목숨을 걸 정도로 신뢰하는 도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것인데 그게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자주 이용했죠.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이 흥미로 반짝거렸다. 그게 뭐죠?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선생. 아니,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이란 표현이 더 나을까요? 선생에게 메스가 중요한 만큼 그 지식은 내게 필수적인 도구랍니다. 휴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 방 안의 모든 눈이 즉각 그에게 쏠렸다. 날랜 손재주가 마치 심리학의 한 분야라도 되는 듯 말씀하시는군요. 그럴지도요, 레이먼드가 말했다. 그가 휴를 가늠하듯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챘다. 사실 대단한 비밀은 아닙니다. 제 직업, 아니, 저는 그걸 기술이라고 생각하길 좋아합니다만 제가 하는 건 사실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기술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그 기술을 쓰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에 불과하고요. 요즘에는 탈출 마술사가 많지 않소이다만 의사가 말했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기술을 쓰는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탈출 마술사나 눈속임의 장인들은 그 기술을 가장 색다른 형태로 구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정치나 광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의 손가락을 코 옆에 대고 눈을 찡긋하는 몸짓을 했다. 그 사람들 또한 제가 사용하는 기술을 자기 일에 적용하고 있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다. 의학을 끌고 들어오지 않았으니 당신 의견에 기꺼이 동의하는 바요. 그런데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이 당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궁금하오만. 이런 식이죠. 사람을 한 명 정해서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점을 찾아낸 후 잘못된 명제를 하나 말하는 겁니다. 그 명제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면 다음은 쉽습니다. 마술사에게 걸린 사람은 마술사가 보도록 허용하는 것만 보게 되고, 정치인에게 걸린 사람은 그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세일즈맨한테 잡혔다면 광고 때문에 제품을 사게 되겠지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다입니다. 휴가 끼어들었다. 그런가요?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지능이 좀 있어서 당신이 말하는 잘못된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 당신은 어떻게 마술을 부리죠? 미개인들에게 구슬을 팔 때처럼 수준 낮은 사람을 주변에 깔아둡니까? 이보게 휴, 그러지 말게. 여기 있는 우리 친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굳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잖아. 의사가 말했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레이먼드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휴가 말했다. 이분에겐 재미있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궁금해하던 중이었어요. 레이먼드가 냅킨을 들고 손을 살짝 움직여 입술을 닦고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가 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요약하자면 당신은 제 기술을 살짝이라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담뱃갑이나 모자에서 토끼가 나오는 등의 별 볼 일 없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뭔가 괜찮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휴가 대답했다. 괜찮은 것이라. 레이먼드가 휴의 표현을 되풀이했다. 그는 실내를 둘러보며 관찰을 하더니 이윽고 휴에게 몸을 돌려 문을 가리켰다. 저녁 식사 전에 우리가 모였던 거실과 식당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참나무 문이었다. 지금은 닫혀 있었다. 저 문 잠겨 있지 않죠? 그렇죠? 네, 잠겨 있지 않습니다. 잠그지 않은 지 몇 해나 되었죠? 휴가 대답했다. 열쇠는 있고요. 휴가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약간 힘겹게 구식의 무거운 열쇠 하나를 떼어냈다. 그래요. 식기실을 잠글 때 쓰는 것과 같은 열쇠입니다. 휴도 은연중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아니, 제게 주지 마세요. 의사 선생께 드리세요. 당신은 의사 선생이 명예로운 분이라고 믿으셨죠? 그렇죠? 네, 믿습니다. 휴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의사 선생, 이제 저 문으로 가서 문을 잠가 주시겠어요? 의사가 문으로 척척 걸어가 열쇠 구멍 안에 열쇠를 밀어넣고 돌렸다. 딸깍하고 잠금새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의사는 열쇠를 쥐고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레이먼드는 열쇠가 필요 없다는 손짓을 했다. 열쇠가 선생 손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니까요. 그가 경고하는 말을 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문으로 다가가서 손수건을 살짝 흔들면 손수건이 열쇠 구멍에 닿을락말락 펄럭였다. 짜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문으로 갔다.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손잡이를 쥐고 돌리고는 문이 조용히 열리는 모습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말했다. 하하, 믿을 수가 없군. 어떻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명제를 굴 삼키듯 꿀꺽 삼켜버린 모양이군요. 엘리자베스가 웃었다.
오로지 휴만이 분노의 기색을 보였다. 대단하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뭘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다그쳤다. 제가 뭘요? 레이먼드가 꾸짖듯 말하더니 모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상황을 즐기는 것이 분명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인간 본성에 대한 약간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도운 것일 뿐이고요. 내가 입을 열었다. 짐작이 갑니다. 저 문을 미리 손본 거죠? 의사 선생은 문을 잠근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선생은 사실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게 답이 아닌가요? 레이먼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게 답입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제가 미리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 저녁에 묘기를 보여달라는 주문이 나올 것으로 짐작했거든요. 가장 준비하기 쉬운 묘기였지요. 제가 거실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 되도록 주의하는 걸로 충분했어요. 아, 그리고 이걸 썼습니다. 그의 손에 쇳조각이 하나 들려 있었다. 평범한 곁쇠입니다. 오래되고 단순한 자물쇠를 따는 데는 이걸로 충분하죠. 레이먼드가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가 환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잘못된 명제를 입 밖에 내신 건 사실은 여기 계신 주인 양반입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다고 했죠. 자신만만한 분이라 명백한 사실이라 생각되는 걸 시험해 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의사 선생 또한 확신에 차서 같은 덫에 걸린 거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확신에 차 있는 것은 약간은 위험하다는 걸요. 의사가 뉘우치듯 말했다. 그 말에 동의하겠소. 내 업종에선 그걸 인정하는 건 이단적 행위지만 말이지. 그는 쾌활한 몸짓으로 쥐고 있던 열쇠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려 휴에게 보냈지만 휴는 손을 뻗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보게 휴, 여기 이 친구가 자기 의견을 증명했다는 건 자네도 인정해야만 하네. 그런가요? 휴가 나직히 말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보였다. 이보게 친구, 인정하라고. 의사가 다소 짜증을 내며 말했다. 자네도 우리처럼 속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아? 그래요. 당신도 속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동의했다. 노인은 평화협정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나한테 물었다면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말해줬으련만 나는 휴의 눈에 떠오른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빛이 휴답지 않았다. 보통 때의 휴는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난폭한 폭풍처럼 폭발하지만 일단 천둥 번개가 가라앉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나른한 듯한 그의 분위기에 경계심이 일었다. 휴가 한 팔은 의자 뒤로 들이우고 다른 한 팔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레이먼드 방향으로 몸을 반쯤 돌려 앉아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소수에 속하는 듯이군요. 그래도 당신의 묘기가 실망스럽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잘 짜인 마술이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열쇠장이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도 아니었어요. 이보게, 자네 엄청나게 큰 신포도를 먹고 있구먼. 의사가 조롱하자 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문에 자물쇠가 있고 그걸 열 열쇠가 손에 있다면 문을 여는 건 대단한 마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버스의 명성을 고려한다면 그것보다는 대단한 걸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레이먼드가 얼굴을 찡그렸다.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실망을 시켜 죄송합니다. 아, 재미라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이라면... 진정한 시험요? 네,
좀 색다른 건 말이죠. 예를 들면 자물쇠나 열쇠같이 미리 손볼 수 있는 요소가 없는 문이라던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는 것만으로 열리지만 그럼에도 한 번 닫히면 열기가 불가능한 문은 어떠신지. 레이먼드가 마치 눈앞에 내놓은 그림을 살펴보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마침내 말했다. 아주 흥미롭군요. 좀 더 말씀해보세요. 아니요. 휴가 말했다. 목소리에서 갑작스러운 열기가 느껴져서 나는 바로 이 순간이 그가 의도한 순간임을 알아차렸다. 그보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훌쩍 일어서는 그를 따라 우리도 따라 일어섰다. 엘리자베스만 제외하면 누이는 자리에 앉은 채였다. 같이 가겠느냐고 내가 물었지만 누이는 그저 고개를 흔들었고 무력한 눈빛으로 우리가 방을 뜨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휴가 도중에 손전등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지하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전에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 와인 저장고에 와인을 고르는 것을 돕기 위해 지하에 가본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저장고를 지나 희미한 조명이 밝혀진 그 뒤에 기다란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발이 거친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주위 벽에는 지하수로 침윤된 흔적이 드리워졌다. 밤이 내린 따뜻한 바깥과는 달리 이곳은 습기 어린 냉기로 가득했다. 가슴에 소름이 돋았다. 아틀란티스 무덤 그 자체로구먼. 의사가 부르르 떨며 헛헛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나 혼자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구나 싶어 다소 마음이 놓였다. 방 끝에 이르자 벽 속으로 깊이 팬 공간이 나왔다. 굳이 묘사하자면 돌로 지은 옷방이라 부를 만한 공간은 천장까지 이르렀고 너비는 약 1m 20cm, 길이는 그의 2배에 약간 못 미칠 정도의 크기였다. 열린 입구 안쪽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휴가 그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둔중한 문을 당겨 닫았다. 그가 불쑥 말했다. 이겁니다. 10cm 두께의 목재 문이죠. 문가에 딱 맞게 재단된 터라 닫으면 공기가 거의 안 통합니다. 목수의 솜씨가 근사하죠? 200년 전에는 다 그랬어요. 자물쇠도 빗장도 없고 손잡이로 사용되는 문고리가 양쪽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가 문을 살짝 밀자마자 문이 소리 없이 훌쩍 열렸다. 보셨죠? 경첩 쪽에 균형이 아주 완벽하게 잡혀 있어서 깃털처럼 움직인답니다. 이곳의 용도가 뭔가요? 이런 걸 지은 이유가 분명 있겠죠? 내가 물었다. 휴가 짧은 웃음소리를 냈다. 물론 있지. 옛날 잔혹한 시절에 하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말이야. 범죄라 해봤자 내 생각엔 로지어 선조들한테 말대꾸를 할 정도일 테지만 하인은 여기 갇혀서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 있었어. 고작해야 2시간을 견딜 정도의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하인은 기막히게 빨리 잘못을 빌거나 아니면 전혀 빌 수 없게 되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문을 열면 되잖나. 건드리기만 해도 열리면서 공기가 들어올 텐데 하인이 저 멋진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 보세요. 휴가 밀실 안에 손정등을 비추자 우리는 뒤에 옹기종기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빛이 둥글게 퍼지며 안쪽 벽을 비추자 머리 높이 약간 위로부터 늘어져 있는 짧고 굵은 쇠사슬이 눈에 들어왔다. 사슬 끝에는 U자 모양의 목줄이 달려 있었다. 식당을 떠난 이후 레이먼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제대로 머리를 쓴 장치예요. 하인은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문을 보게 되죠. 목덜미 위로 목줄이 채워지고 그리고 목줄에 자물쇠가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목 주위에 두른 후 망치로 쳐서 겉쇠를 고정하는 방식이겠어요. 문이 닫히면 하인은 마치 투명 옷고리에 걸린 것 같은 모양새로 몇 시간을 갇혀 있는 거예요. 양발을 뻗어서 문고리를 잡아보려고 해도
발이 문에 닿지 않아요. 운이 좋다면 쇠 목줄에 목이 졸리지 않아서 누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묘사가 너무 생생해요. 마치 내가 그 하인이 된 기분이요. 의사의 말에 레이먼드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제까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장담합니다만 상상이 아무리 끔찍해도 현실만은 못합니다. 종래에는 공포와 극한 공황의 순간이 닥치죠. 예외란 없어요. 갈빗대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순식간에 온몸이 차가운 땀으로 흠뻑 젖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모든 허약함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배운 교훈을 모두 떠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손날로 날렵한 목덜미 위를 휙 그었다. 평범한 희생양들은 불행히도 스스로를 구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기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굴복하게 되지요. 그가 슬프게 결론을 맺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겠죠? 휴가 말했다. 그리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군요. 휴의 목소리에 뜨거운 열기가 깃들었다. 당신 말은 200년 전에 저기 묶여있던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 처한다 해도 당신이라면 이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가벼이 무시하기에는 휴의 질문에 어린 도전의 기색이 너무 강했다. 레이먼드는 집중하는 듯 표정을 찡그린 채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대답했다. 그래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단순한 장치라 더 위협적이에요. 하지만 가능하긴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기껏해야 1시간 정도?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휴는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온 것이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한껏 즐기며 느릿느릿 질문을 했다. 내기하시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게. 의사가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들인가? 그만둬요. 구경은 잠깐 쉬고 이쯤에서 한잔하는 건 어때요? 재미난 것도 좋지만 여기서 놀다가는 폐렴에 걸리겠습니다. 나도 끼어들었다. 휴도 레이먼드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휴는 초조한 기색이었고 레이먼드는 깊이 생각에 잠긴 기색이었다. 이윽고 레이먼드가 말했다. 뭘 거실 겁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이 지면 한 달 안에 개인 저택에서 떠나세요. 나한테 팔면 됩니다. 제가 이기면요. 휴로서는 입 밖에 시인내기 힘든 제안을 했다. 제가 지면 떠나는 쪽은 제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힐톱을 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제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것이었다. 우리 누구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가장 빨리 정신을 차린 사람은 의사 선생이었다. 휴, 그런 결정은 혼자서 내리는 게 아니네. 그가 경고조로 말했다. 아내가 있지 않나. 엘리자베스의 생각도 중요하다네. 내기하겠어요? 내기하고 싶습니까? 휴가 레이먼드를 다그쳤다. 대답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레이먼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제가 단순히 지루해서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처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인지 제가 여러분께 잘못된 인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의사에게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제 심장 박동을 들은 후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이 제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당신이 거는 내기가 이웃 간의 다툼을 마무리하는 데는 참으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방법이지만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분 전에는 완전히 건강했지 않습니까? 휴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요. 조력자도 옆에 없고 상황을 해결할 열쇠도 주머니에 없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속아 넘어가 줄 사람도 없으니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졌다고 인정하세요. 레이몬드가 뻣뻣해졌다. 그런 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험이 힘들긴 하지만 필요한 도구는 여기 다 있습니다. 충분히 말이죠. 믿기 어렵겠지만. 휴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뒤로 뻗은 화랑벽에 부딪히면서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벽을 잇따라 때리며 퍼지는 웃음소리 속에 펄럭이던 생생한 경멸의 감정이 레이몬드를 밀실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한다. 휴가 손잡이는 짧지만 머리는 묵직한 망치를 꺼내들고 고른 기세로 세게 내려치며 레이몬드의 목에 쇠줄을 채웠다. 망치질이 끝나자 레이몬드가 캄캄한 암흑 안에서 시계를 지켜들었다. 라디움 마감이 된 숫자판이 창백하게 빛났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 11시입니다. 내기의 내용은 자정까지 이 문을 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무방하다는 것. 이것이 내기의 조건입니다. 여기 계신 신사분들이 그 증인이고요. 문이 닫히고 남은 세 사람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럴 수 있는 모든 기하학적 도형을 돌바닥에 그리는 것이 의무라도 되는 양 우리 세 사람은 이리저리 우왕좌왕 걸어다녔다. 의사는 빠르게 총총대며 나는 휴의 휘청거리는 큰 보폭에 맞춰 걸었다. 각자의 그림자 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가는 어리석고 의미 없는 행군. 똑딱똑딱 흐르는 1초 1초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세고 있었다. 아무도 먼저 시계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바깥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소리가 밀실 안쪽에서 한동안 들려왔다. 사슬이 내는 소리가 아주 작게나마 주기적으로 짧게 나다가 멈추고 오랫동안 고요함이 흐르다가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리가 다시 죽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머리 위 노리끼리한 희미한 조명을 향해 손목시계를 들었다. 문이 닫힌 지 20분 남짓밖에 흐르지 않은 것을 보니 힘이 빠졌다. 내가 물꼬를 트자 두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시계를 보기 시작했다. 시간을 확인하기 시작하니 몇 분이 흘렀을까? 그저 궁금해할 때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의사가 잔걸음으로 씩씩하게 걸으며 시계 태엽을 감았고 몇 분 후 다시 태엽을 감으려다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렸다. 휴는 손목시계를 눈 가까이에 대고 걸었다. 시계에 집중하면 기어가는 듯 꾸물거리는 시간을 시계판 위로 더 빨리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30분이 흘렀다. 40분, 45분. 손목시계를 보고 15분도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그마저도 내가 견디기엔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한 것이 기억난다. 냉기가 몸속 깊숙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몸이 아팠다. 휴의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땀방울이 한데 모여 아래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그렇게 멍하니 휴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괴로운 울부짖음처럼 비명이 밀실의 벽을 뚫고 나왔다. 음절 하나하나가 또렷이 살아있었다. 우리는 부르르 떨었다. 의사 선생, 공기가... 레이먼드의 목소리였다. 두꺼운 벽 때문에 목소리는 높고 가느다랗게 들렸다. 하지만 순수한 공포의 기색, 공포에서 비롯된 애원의 기색은 명백했다. 공기가... 목소리가 째지게 울리다가 웅얼거림으로 그리고 곧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긴 한숨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다 같이 문을 향해 펄쩍 달려들었지만 휴가 가장 빨랐다. 그는 문에 등을 대며 우리를 막았다. 치켜든 손에 목줄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망치가 들려 있었다.
물러서세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그가 소리쳤다. 손에 들린 무기의 위협 때문인지 그의 분노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져서 우리는 흠칫 멈춰섰다. 이보게, 휴.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네만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네. 내기는 취소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문을 열겠네. 나를 믿게. 의사가 애원했다. 선생을 믿은들 무슨 소용입니까? 내기 조건을 기억하세요? 1시간 내 문을 열어야 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무방하다. 이게 조건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 다 저자한테 속고 있어요. 죽을 것처럼 저러는 거 다 가짜란 말입니다. 두 사람이 속아서 문을 열면 저자는 내기를 이기게 돼요. 내기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이죠. 그러니 결정은 내가 내릴 겁니다. 휴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기는 했지만 나는 그가 생각보다는 당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상황은 그만큼 더 나빠 보였다. 가짜로 저러는지 어떻게 알아요? 심장이 좋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서 부담을 느끼는 일이 항상 있었다고 했잖아요. 매형이 무슨 권리로 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다그쳤다. 제길, 저남은 아직도 모르겠어? 저자는 내기 냄새를 맡기 전에는 심장이 나쁘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덫을 놨다는 걸 모르겠어? 식사하러 왔을 때 문을 잠그고 식당에 들어온 것처럼 말일세. 이번엔 아무도 덫에 걸리지 않을 거야. 아무도. 이보게, 내 말 듣게. 의사가 채찍을 휘두르는 듯 쏘아붙였다.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는 것에 동의하나? 그래요.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장난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걸세. 만약 저 사람이 정말 공경에 처해 있다면 1초가 아까운 상황이야. 제길. 만약 이게 진짜 상황이라면 말일세. 나는 저 남자를 살해한 게 자네라고 재판정에서 증언할 거야. 알겠나? 그가 자네가 원하는 건가? 휴의 고개가 가슴께로 늘어졌지만 손은 여전히 망치를 꽉 붙들고 있었다. 그의 목구멍에서 숨이 걸게 들고 나는 소리가 들렸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이 잿빛으로 초췌했다.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괴로움이 창백한 얼굴에 주름에 맺힌 땀 한 방울 한 방울에 역력했다. 불현듯 난 깨달았다. 언젠가는 휴가 완벽한 딜레마라는 것에 대면하면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레이몬드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 이해했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깊이를 가늠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그는 스스로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마침내 휴 또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어둠이 깔린 지하실에서 1초 1초가 천둥치듯 급박한 기세로 흐르는 동안 우리는 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어떠셨나요? 휴 로지어는 자신과 자신의 의견에 대해 완전히 확신합니다. 마술사가 옆집으로 이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그를 당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휴는 이성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레이먼드는 사람의 심리적 약점에 파고드는 일을 쉽다고 자극합니다. 휴는 손님들이 있는 파티에서 레이먼드에게 목숨을 건 탈출 마술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깊이를 가늠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그는 스스로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문장 하나가 스탠리 앨런 소설의 멋진 점을 기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탠리 앨런은 다양한 딜레마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딜레마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결정장애라고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정말 옳은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결과가 좋으면 옳은 결정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결정일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어떠한 결정이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면 비록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론은 어찌 되었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